지금 구조적인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 입주 물량 없어. 입주 물량이 아파트 짓는 데만 해도 4년이 걸리잖아. 근데 서울은 재건축 재개발이지 이주 수요나 생각해보면 15년이 걸려. 지금 서울의 입주 물량 공급 부족은 10년 15년 전에 제대로 안 한 결과가 지금 나오는 거야. 그럼 지금 열심히 하면 10년, 15년 후에 나오겠지. 그럼 우리가 보고 10년, 15년 후에 우리 열심히 해서 나오니까 10년 동안 그냥 한번 참아봐. 우리 30대들이 한 40 중반? 50대에서 이제 내 집만 할 수 있어. 그걸 어떻게 참겠냐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제연구소예요? 네, 경제연구소, 부동산 경제연구소. 원래는 제 이름을 붙였는데 네. 기님만 하니까 이상하니까 기님만 부동산 경제연구소가 자연스러우니까. 아, 요새 엄청 바쁘시잖아요. 또 방송에서도 활동 많이 하시고. 지금 예. 과로로 인해서 아, 감기가 좀 걸려서 컨디션이 고럭고럭 하는데 네. 그래도 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요즘 서울 수도권 부동산 시장 어떤가요? 이게 좀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매매와 임대 시장을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매매 시장도 어느 지역이냐, 고가 아파트 시장이냐, 비고가 아파트. 비고가라고 한다면 이제 15억, 정부가 15억이라고 기준을 만들어줬습니다. 네. 15억 이하는 대출이 6억 나오고, 네. 15억에서 20억 사이는 4억, 20억 넘어가게 되면 2억만 나오기 때문에 정부가 만든 기준에 의해서 시장이 이제 좀 나눠졌는데, 최근에 그런 뉴스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 문재인 정부 때보다 집값이 더 올랐다. 취임하고 1년만 딱 비교해 보게 되면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정부가 있는데 이재명 정부가 가장 많이 올랐다. 뉴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하면 문재인 정부가 더 오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는데 왜 이런 통계가 나오냐면 서울 평균이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2019년까지 강남과 한강벨트 위주로 했어요. 고가 아파트 시장으로 쭉쭉쭉쭉 오르다가 2020년 이후에 코로나 팬데믹 때 유동성이 폭발하면서 중저가 아파트 시장, 수도권, 외곽, 지방까지 쫙 순회 공연을 한번 쫙 하던 시절. 그러니까 5년에 걸쳐서 여기 뭐 중심부부터 먼저 오르고 쫙 퍼져나갔다면 지금은 빠른 게 거의 1년 만에 서울은 순회 공연 끝났고 수도권 지역들도 경부벨트라고 하잖아요. 동남권, 동탄까지 순회 공연이 거의 끝나고 그랬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강남까지 우리 작년 출범하기 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가 2월에 풀었다가 맞아요. 난리가 나고 3월에 다시 묶었는데 그 불똥이 또 마포, 성동, 한강벨트로 가서 5월, 6월 또 난리가 나고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9월, 10월 되니까 이제 수도권으로 갑니다. 아, 강남권은 너무 많이 올랐어. 그리고 토지거래가도 어차피 전체로 묶긴 했는데 거기에 전월세 난까지 딱 같이 겹쳐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집 사는 분들 보면 나이 드신 분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최근의 특징이 다 30대 신혼부부들이에요. 실거주자들이에요? 그래서? 실거주자들. 네, 부동산 시장도 이제 트렌드가 좀 바뀌었다는 게 제가 느끼는 게 얼마 전에도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한 번 했거든요. 다른 데서 라이브를 했는데 이제 질문을 받았단 말이에요. 질문을 받았는데 질문하는 분들이 다 30대 신혼부부들이에요. 다. 돈을 많이 버셨나 봐요. 돈이 많이 벌면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지. 간절한 아무거나 거지. 사겠지. 간절한 거지. 간절하고 그게 그분들이 주택구매 층이라는 실수요층이. 실수요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 2020년만 하더라도 코로나 팬데믹 때 막 터졌을 때 그때 뭘 샀냐면 아파트 샀고 전국 순회 공연했고 규제가 많으니까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것도 사고 오피스텔도 사고 지식산업센터도 많이 샀고 뭐 토지 같은 것도 많이 했고 돈 있는 사람은 꼬마빌딩 2017년에서 2021년까지 많이 샀고 부동산 올인하던 시절 그때는 지금은 그냥 아파트 하나 사. 돈 있는 사람들은 두 채 있는 사람은 오히려 정리를 해. 그리고 똘똘한 한 채. 마포에 두 채 있는 사람은 송파구에 한 채를 가고, 송파구에 두 채 있는 사람은 서초 강남으로 가고, 없는 사람은 하나 사고. 이게 트렌드가 똘똘한 채로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돈은 야, 요즘 주식도 좋고, 뭐 최근에는 좀 빠졌습니다만. 할 게 많잖아요. 뭐 채권에 투자해도 되고, 골드에 투자해도 되고, 뭐 코인 좀 담아도 되고, 주식도 좋으니까 미국 주식도 많이 하고.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비중이 저는 급격히 줄고 있다. 트렌드는 달라지고 있는데 안 바뀌는 거는 누구? 정책을 하시는 분들. 정치인과 정책을 하시는 분들은 과거의 관념에 사로잡히니까 집값이 올라? 다주택자도 또 규제해야 되겠구나. 또 초고가 규제해야 되겠구나. 때리는데 초고가 주택이 최근에 막 뉴스 나온 거 보셨어요? 작년에 원밸리가 뭐 72억이 거래됐다. 작년
상반기에 나오고 그 후로 강남권이 어떤 뭐 뉴스에 헤드라인을 장식을 하고 그런 거 안 나오잖아요. 네. 뭐 강남이 난리야. 집을 못 사서 난리고 막 줄을 서 이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그 동탄만 나오던데 요새. 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트렌드 자체가 똘똘한 채로 갖고 무주택자들 30대 신혼부부들이 집을 사고 수도권 지역에서도 똘똘한 지역. 그러니까 지역에서도 또 특징이 뭐냐면 이 트렌드를 우리가 읽어야 투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전에는 어때요? 역세권 주변에 오르면 주변에도 오르니까 돈이 없으면 다른 데도 사고 요즘은 되는 데만 돼요. 주식으로 따지면 반도체주 뭐 이런 식으로 부동산 또 동탄 봐. 동탄역 주변에 롯데캐슬 우리 뉴스 많이 봤잖아요. 거기 대장. 22억 2,500만 원 거래돼 호가 25억 부르다가 지금은 좀 떨어졌겠죠. 네. 그럼 동탄이 다 20억인가? 그 아파트만. 그리고 지하철역 주변에 우남이나 뭐 포스코 또는 한화 이런 아파트들이 전용 8사 기준으로 호가는 뭐 20억 부르고 매매 가격은 뭐 17억 18억. 나머지는 한 20km 3km 떨어지면 10억 이하 수두룩이에요. 7억 6억대도 많고. 맞아요. 예. 그러니까 동탄이 다 올라간 것도 아니다. 그러면 이 현상이 최근에 발생하는 그냥 괜찮은 거, 똘똘한 거 한 채만 사자는 게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시장 흐름을 본다면 매매 시장 또 똘똘한 채, 전월 시장은 또 뭐가 다른 줄 알아요? 옛날에는 우리 집값이 올라가면 집값이 올라가잖아요. 전월세 시장은 오히려 덜 올랐거든요. 네. 임대 수요가 매매 수요로 가잖아. 사람이 그렇잖아요. 집값 사야 될 것 같아. 집 막 올라갈 것 같아. 막 폼모가 와. 그러면 임대 살던 사람이 나 일로 갈 거야. 네. 수요 이동이 되잖아요. 네. 또는 반대. 야, 집값 떨어질 것 같네? 임대로 갈 거야. 네. 관망 좀 할 거야. 이번에는 어때요? 트리플 강세. 집값도 오르고, 전세도 오르고, 월세도 오르는데, 전세 매물은 또 없네. 맞아요. 지금까지 보지 못한 우리 새로운 시대를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30대들은 약간 멘붕? 어떡하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1월에 봤던 집이 8억이었는데 지금 10억, 11억에. 아니 내가 6개월 동안 돈 1,000만 원도 못 모았는데 집값은 3억이 올라가네? 그냥 전세 가야 되나? 전세도 올라갔네? 월세로 가야 되나? 월세도 올라갔네? 지금 이게 트리플 강세가 우리 30대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인데 더 문제는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게. 거기다 대출도 잘 안 나오니까 그러면 전세는 또 전세 대출 들으니까 그 월세밖에 없으니까 월세를 몰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월세도 올라가고. 월세가 오르니까 전세 또 올라가고. 또 전세 올라가니까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면 집 사야지. 그래 또 집값도 올라가니까 동탄도 올라가고. 아마도 한번 순회 공연할걸요. 수도권 지역은 결국엔 인천까지 갈 거예요. 갈 수밖에 없어. 여주까지 가는 건 여주 연천. 여주 연천 가면 이제 순회 공연 끝난 거죠. 끝난 거죠. 끝난 거죠. 이제 공연 끝나고 이제 다음 공연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뭐 굉장히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쁠 건 없다. 오히려. 어차피 교통정리가 다 끝났어요.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앞두고 있는데 그렇게 초조하지 않아요. 팔 사람들은 상반기에 또 대통령이 예고를 해줘가지고 예. 팔았어. 예. 그리고 지금 남은 사람들은 이미 계산기를 두들겨가지고 다 예측을 해. 그래서 자녀한테 증여해줄 집, 내가 보유해도 되는 집, 보유세가 얼마 올라갈까? 보유세 많이 올라가면 세입자한테 올려야지. 모든 플랜을 딱 세우고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보면서 내가 맞춤형 대응을 하겠다라는 나름대로 전략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못 이길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집주인이라고 생각해 보면 내 집이 나의 전 재산이잖아요. 이걸 잘 지켜야 내 자녀의 미래도 보장이 되고 내 노후도 보장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생존 투쟁을 하는 거잖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우리한테는. 그래서 이거 어떻게든 내가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남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하는데 정부는 신경 써야 될 게 반도체도 지금 최근에 일 벌려가지고 그게 내가 볼 땐 1순위고 최근에 반도체에 밀려서 부동산 얘기를 대통령이 SNS에 한 거 보셨어요? 최근에? 한 달 동안 SNS 한 번도 안 했어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총리하고 정책실장만 부동산 얘기를 하는데 세제 개편한 내용도 뭐 합리적인 방안. 이게 합리가 뭐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지방선거 전만 하더라도 그냥 내가 쓸어버릴 거야. 이런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합리적인 조정. 그냥 알아서 잘 버무려 한번 볼게 라는 뉘앙스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정책의 우선순위도 밀렸고 사실상 답이 없다는 걸 스스로 좀 깨닫고 있는 것 같고 대토론회도 지금 말 많잖아요. 세제 개편안 전에 맘카페하고 전문가들 불러서 했었어요. 할 거라고 대통령도 참석해서 뭐 대국민 토론회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할지 안 할지는 몰라. 근데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것도 쉽지 않다고 보는 게 생각해 보면 200명을 불러가지고
1분씩만 발언권을 줘도 200분이에요. 네. 근데 1분 발언권이나 있으려나 모르겠고 어떻게 선발하는지도 모르겠고 7월 말에 개편한다고 했잖아요. 세제 개편. 네. 7월 23일이라고 지금 예고되어 있거든요. 대토론하고 일주일 만에 세제 개편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미 답은 다 정해놓고 네. 도장 찍기 전에 그냥 국민의 요식 의의를 모았다. 행위 뭐 그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는 세제 개편안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 지방선거 이전에 나왔던 그 강도 메시지보다는 좀 말랑말랑해졌고 세제 개편안도 우리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충격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눈치를 본다는 거잖아요. 유주택자, 무주택자 다 눈치 보는 정책 하다 보니까 애매해지는 거 아니에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지방선거 결과가 이제 뭔가 예고편 같은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내용은 이런 거잖아요. 다주택자들 좀 높이겠다. 종합부동산세 부담 높이겠다인데 종합부동산세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공시가격을 건드리는 방법, 그리고 공제를 좀 줄이는 방법. 공제가 1세대 1주택자는 12억까지 종부세는 빼줘요. 그리고 나머지는 9억까지 빼주는데 이 부분을 비거주 1주택자도 12억까지 공제해 주는 거 맞아? 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요거를 9억으로 내리는 방안을 아마 고민하는 것 같고 공시가격을 올리는 거 이거는 리스크가 공시가격이 67개 여러 세금 항목에 영향을 주는데 이거 건드렸다가 재산세도 그렇고 의료보험도 그렇고 서민들한테 너무 피해를 주니까 이건 못 건드릴 것 같고 공정시장 가입비는 건드리겠죠. 이거는 시행령으로 60에서 100%까지 적용하는 할인율인데 지금은 60%, 문재인 정부 때는 95%, 박근혜 정부 때는 80%. 그러니까 80%에서 95%까지 갔다가 윤석열 정부 때 60%까지 내렸는데 네. 요거를 80%로 갈까? 95%로 갈까가 이제 고민거리죠. 80%로 가면 명분이 있잖아요. 야, 박근혜 정부 때 수준이야. 네. 그거 부담스럽지 않아. 이게 정상이야. 중간이잖아. 60에서 100 사이가 80이니까. 근데 60에서 80%면 약간 좀 약한 느낌? 95% 올리면 아프잖아요. 세게 60에서 95%면 몇 퍼센트야? 그렇죠. 근데 어떤 비판이 와요? 문재인 시즌2네 똑같이 또 95%로 가냐?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문재인 시즌2잖아요. 우리는 문재인 정부와 다르다고 하는데 맞아요. 95% 올리는 게 상당히 좀 부담스럽겠다. 마지막 남은 게 세율인데 문재인 정부는 다 올렸거든요. 네. 세율도 올리고 공정시장 가입비를 또 올리고 다 올렸는데 지금 세율은 어디서 걸리냐면 이게 소득세법 개정 사항이에요. 그럼 국회 문턱을 넘어야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세율을 올린다? 저는 못 올릴 것 같아요. 이번에 세제 개편안이 이제 7월 말에 나오면 이제 국회에서 처리해가지고 올해 말에 확정되면 내년 12월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나오고 7월 9월에 재산세 고지서가 나오는데 2027년 내년 12월에 고지서 받아보고 2028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하잖아, 총선. 5개월 후에 총선이 있는데 우리가 그 총선 5개월 전에 고지서 폭탄을 때리고 한마디로 뺨 때리고 시작하겠다는 건데 만약에 제가 하자 그러면 우리 두 앵커님 뭐라 그러겠어? 야, 좀 그러지 마라. 그거 왜 그러냐, 진짜. 그거 올리면 진짜 안정되는 거 맞아? 안정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율을 올리는 거는 만만하지 않겠다. 그럼 제일 만만한 게 누구? 초고가. 50억은 때려도 초고가 50억 넘는 집이 몇 퍼센트 돼? 거의 없죠. 그럼 거기는 때려도 조세 저항이 뭐 어차피 강남은 표가 안 나오니까 명분은 필요하니까 초고가 정도는 때리겠다. 다주택자는 뭐 지금 2주택, 3주택 이상으로 세율이 나눠져 있는데 다주택자 정도는 뭐 살짝 건드릴 수도 있겠다.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좀 손대겠다.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축소하고 앞서서 공제금액 좀 축소하는 정도? 이게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수준. 그러면 집주인들은 이걸 보고 무서워. 나 빨리 팔아야 되겠어. 양도세, 중과세라도 던질 거야. 라고 하는 분들이 몇 분 있을까? 이거는 우리가 다 예상을 한다니까. 이 정도는 내가 1,000만 원 내던 게 한 2천만 원 올라가겠네? 세입자한테 전가해서 전세를 월세로 바꿔야지, 월세를 올려야지, 전세를 올려야지. 시뮬레이션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무서워하는 거는 1,000만 원 내는 사람이 3천만 원, 5천만 원 올라가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는 세부담 상한선도 없애가지고 갑자기 막 3배, 5배씩 올라갔거든. 근데 그렇게 올라가기에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너무나 아쉽다. 무섭다. 그래서 이걸 고려한다면 지금 뉘앙스를 보니 좀 말랑말랑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우리 예측 정도대로. 그럼 주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실적 보고서 약하네 그러면은 이제 걱정할 게 없네 하면서 그때부터 또 올라가거든요. 랠리 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잘 봐야 돼요. 자, 걱정할 거 없네라고 하면 그러면 강남 집값이 치고 올라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 이미 가격이 너무 비싸고요. 비싸요. 또 대출이 잘 안 나와. 맞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트렌드 말씀드렸잖아요. 굳이 왜? 보유세를 많이 안 때린다고 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반포에 집에 한 채 있는데 또 사?
왜? 내가 집을 지금 2주택 해가지고 취득세도 2주택이면은 중과세잖아요. 2주택이면 8%, 그쵸, 3주택이면 그쵸. 12%인데 네. 굳이 내가 그건 세금을 못하죠. 내서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베일리를 사 70억에 그게 갑자기 140억 가나? 그것도 장담 못 하잖아요. 물론 10년, 20년 후에는 갈 수는 있어도 또 세금 내야 되잖아요. 기본 세율만 해도 중과세가 아니어도 절반은 떼잖아요. 차라리 그냥 미국 주식하는 게 낫지 않나? 라는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없는 사람은 사겠죠. 무주택자들 중에 살려고 생각을 했는데 뭐 주식도 좀 조정이 되고 뭐 총알이 한 100억 정도 있고 뭐 애도 좀 크고 집이 필요해. 이런 분들은 살 수는 있어도 보유세가 말랑말랑하게 나온다고 해서 안 살 사람들이 산다? 저는 그거는 고가가 아니고 이제 15억 이하 아파트. 그럼 15억 이하 아파트는 보유세가 말랑말랑하다고 해서 살까? 15억 이하 아파트는 원래 보유세가 부담이 별로 없어요. 15억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15억만 해도 보유세 한 150, 200 정도 나올 거잖아요. 그쵸. 1년에. 네. 200 내다가 300 올라가는 게 못 견딜 정도로 괴로울까요? 자동차 보유세도 그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보유세라는 건 고가 아파트 시장이기 때문에 강남 집값에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정부가 마지막 남은 카드를 세제 개편이라고 하죠. 세제 개편안은 강남 집값에 포커싱을 맞춘 강남 괴롭히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부동산 시장은 어디다? 트렌드가 한강벨트 고가 아파트에서 15억 이하 아파트로 옮겨갔다니까. 지금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건 노도관, 금강구, 은평구, 중랑구, 서울에서 서대문, 동대문, 성북구, 경기도에서는 분당 아래 쭉 경부벨트 타고 동탄까지 평택도 최근에 움직이고 뭐 안양 움직이고 이런 상황인데 이들 지역은 보유세가 아무런 타격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말하면 세제 개편안은 쓸데없는 짓이다. 집값 안정에 무슨 도움이 되지? 지금 집값의 불안의 요소는 15억 이하 신혼부부들이 가는 아파트 시장인데 여기는 보유세도 부담도 없고 보유세 영향도 없고 그럼 올려도 내가 15억 이하 아파트 잡아버릴 거야. 내가 여기다가 진짜 폭탄을 때려부어서 세율도 초고가가 아니라 15억 이하에 세율을 몇 배 올릴 거야. 그거는 자살행위고 최근에 OECD가 뭐 권고사항을 했잖아요. 보유세는 올리고 양도세를 내려야 된다. 말이 쉬운데 OECD 의미가 뭐예요? 아, 우리는 보유세가 낮네? 라고 단순히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왜 낮아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재산세가 있고 네. 고가 아파트에는 종합부동산세가 있잖아요. 종합부동산세는 선진국에서도 우리가 높아. 근데 우리는 재산세를 보게 되면 재산세는 전 국민이 부동산 가진 대상이잖아요. 시골에 농가주택을 가져도 재산세 내거든요. 몇천 원에서 몇만 원 내. 평균으로 따지니까 낮은 거지. 왜? 전체 비싸지 않은 집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재산세 부담이 낮아요. 그러면 OECD 공감을 받아들이면 재산세를 높여야 되거든요. 그 얘기거든. 재산세 높이면 농가주택에 10,000원 내던 사람 보고 50,000원 내라고 하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 안 좋을 것 같아? 그것도 또 표에 영향을 주니까. 그러면 만만한 고가 아파트 시장 때리면서 신용만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OECD가 권고하는 그런 보유세 전체의 부담을 올리기에는 그것도 너무나 부담스럽다. 그러면 거래세 내리라고 했잖아요. 거래세 또 어떻게 내려? 양도세 내려야 되는데. 그거는 더 문제잖아요. 생각해보면 내리는 게 맞지. 보유세를 올리고 보유에는 책임이 따라야죠. 그래서 내가 두 채를 감당할 능력이 되는 사람은 두 채를 사서 한 채는 임대 사업을 하든지 알아서 할 일인데 그러면 보유는 이제 능력 되는 사람이 하는 거고 양도세는 그동안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역설적으로 이제 불로소득 논란이 있거든요. 우리 둘이 친구야. 예를 들어서 집을 샀는데 집값이 한 20억 올랐어. 만날 때마다 자랑을 해. 밥 먹으면서 막 깐죽깐죽대고 자기 집값 자랑해. 많죠. 그렇죠. 나는 무주택이야. 그럼 마음이 어떨까요? 같은 친구인데도 진짜 저 얄미워 죽겠는데 그래도 어떻게 집 샀으면 축하해 줘야지. 근데 정부가 양도세를 내려준대. 야, 그거를 못 참지.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내가 에이. 배를 고픈 거는 참아도 네. 배 아픈 거는 못 참지. 그럼 야. 게시판에 댓글 달겠죠.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네. 지금 세금을 걷어도 모자랄 판에. 그럼 불만들이 터져 나오니까 양도세를 내리는 건 불로소득 논란이 있어서 지금 정부는 불로소득으로 간주하는데 그거를 깎아준다? 네. 지지 기반에서 아마 상당한 반발이 있을 거고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이 될까? 예를 들어서 지지 기반이 반대를 해도 주택시장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한데 주택 문제라는 게 이게 한 번에 정책 하나로 이게 해결된다? 그거 쉽지 않잖아요.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내려서 매물을 나오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저도 그거 하나로 모든 게 해결이 될까? 지금 구조적인 문제가 뭐냐면 제가 전월세 문제 쉽지 않다고 했잖아요. 왜 쉽지 않냐면 첫 번째 입주 물량 없어. 입주 물량이. 작년 2025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한 43,000호 정도, 임대 포함 43,000호 정도 남았고, 임대 빼면은 아마
3만 원 초반 정도. 올해가 2만 8천, 2만 7천 원인데 그게 임대 포함이고 임대 빼면 17,000원 정도. 내년에 임대 빼면 11,000원. 내년은 11,000원으로 떨어져요. 그 다음에는 10,000호가 깨져. 2028년에. 수직 하락을 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 입주 물량이 4만 호가 넘었는데도 집값이 올랐는데 입주 물량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신규 공급이 없으니까 매매도 문제고 전세도 문제고. 일단 이거는 해결이 안 돼요. 아파트 짓는 데만 해도 4년이 걸리잖아. 근데 서울은 재건축 재개발이지? 이주 수요나 생각해보면 15년이 걸려. 그러면 역설적으로 말하면 지금 서울의 입주 물량 공급 부족은 10년, 15년 전에 제대로 안 한 결과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열심히 하면 10년, 15년 후에 나오겠지. 그럼 우리가 보고 10년, 15년 후에 우리 열심히 해서 나오니까 10년 동안 그냥 한번 참아봐. 우리 30대들이 한 40 중반, 50대에서 이제 내 집만 할 수 있어. 그걸 어떻게 참겠냐고. 그러면 정리해보면 입주 물량 없지? 서울은 재건축 재개발 때문에 시간 오래 걸리지? 거기에 또 재건축 재개발은 뭐가 돼요? 있는 집도 없어지네? 멸실이 되잖아. 1년에 평균 15,000호가 없어지는데 올해는 2만 몇천 호가 없어진대. 그러니까 있는 집도 없어져. 그러면 살던 세입자가 없어지네? 집주인이나 어디로 나와요? 시장으로 튕겨 나오잖아. 그쵸. 살던 집이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되니까. 수요는 또 늘어나네? 그리고 최근에 청첩장 많이 받지 않아요? 많이 맞아요. 받았어요. 작년보다 많이 받죠. 결혼을 많이 하거든. 작년에 서울에서 신혼부부들, 혼인신고한 신혼부부들이 4만 9천 쌍. 코로나 팬데믹 때 3만인가 3만 5천 쌍. 2024년에는 4만 2천, 4만 9천, 올해는 5만 넘을 것 같거든요. 이게 혼인신고가 어떤 의미냐면 가구수 분화예요. 부모님 집에서 살거나 원룸에 살던 그런 30대들이 튕겨나와서 아파트를 찾는단 말이에요. 신규 주택 수요가 5만이 느네? 입주 물량은 없는데 이 5만을 또 어디서 감당할 거야? 이게 이제 다 안 물리게 되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걸 해결해야 전월세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동안에는 이걸 또 누가 해결했냐? 집주인들 다주택자들이 전세 월세를 줬잖아요. 지금 다주택자를 또 뺨 때리잖아요. 너 하지 마. 너 세금 폭탄 때릴 거야. 토지거래가 때려가지고 너 전세 끼고 사고 팔지도 못해. 요즘 집주인 트렌드가 똘똘한 채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개인인데 개인은 합법의 테두리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주식이 유리하면 주식 투자하고 코인이 유리하면 코인 투자하고 달러가 좋으면 달러하고 주식도 종목을 유리한 종목을 선택하잖아요.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아파트가 좋으면 아파트를 투자하고 우리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 뭘까? 생각해 보게 되면 이게 전월세 문제는 정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결국 이 30대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지금이라도 집 사자. 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를 푼다? 그러니까 집주인은 전세 주는 게 싫잖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세 주면 얼마나 좋았어요?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전세금 받아서 그렇죠.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도 괜찮았고 또 전세금 받아서 집을 하나 더 사. 주택수 늘려도 정부에서 늘려라고 했으니까 박근혜 정부 때 주택수도 늘리고 뭐 상가도 사고 월세도 받고 요즘 전세금 받아서 뭐 하지? 전세금 받아서 주식하기는 약간 걱정되잖아요. 날려놓으면 보면 이제 답이 없어지죠. 근데 실제로 날리신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전세금 받아서 주식에 넣는 건 또 나름대로 이게 왜 네. 전세는 빌리는 돈이고 네. 제가 앵커님한테 앵커님이 세입자야 내가 네. 집주인이야 전세금 주잖아요 그 빌린 돈이거든 그거 갚아줘야 되는데 그걸 그치. 주식에 넣었다가 날라가면 못 갚으면 전세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집 경매 넘어가고 나는 이제 곤란해지는 네. 거지 그러니까 요즘은 전세 놓는 게 한마디로 좋지 않아 개인의 입장에서는 전세는 선택지가 아니야 그러니까 안 하지 안 하니까 매물도 안 나오지 전세 매물 그러니까 전세 매물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듣다 보니까 전월세 없어지고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화되는 게 결국엔 다주택자 규제 때문이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원인인 거죠. 근데 중요한 원인인데 정부가 이제 정부 정책의 큰 방향은 지역 균형 발전이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 한강벨트 가격을 부추기는 상승을 부추기는 그 다주택자 규제를 왜 하는 걸까요? 박근혜 정부 때와 이제 문재인 정부를 생각해 보게 되면 문재인 정부는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봐요. 왜? 박근혜 정부 때는 또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박근혜 정부 이전에 글로벌 금융위기도 있었고 강남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개포주공이 2010년도에 16평인가 14평짜리인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때 10억 11억 가던 게 5억 7천까지 떨어졌거든요. 2년 만에. 반토막이 났어 강남이.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 강남집이 반토막 났다고 생각해요. 난리 나죠. 난리가 나지. 좀 뭐 올려야지. 대책이 네, 나와야지. 네, 그거는 그냥 집값 부양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에도 어떤 치명적인 영향을 주잖아요. 그렇죠. 집값이 반토막이 났다. 그건 건설 경기에 박살나잖아요. 그것도 갑자기 삼성전자가 정상적인 조정이라기보다는 갑자기 뭐 반토막이 났다. 이거는 정부도 어떤 뭐 개입을 해서 들여다봐야 될 문제잖아요. 떨어지니까 이제 풀어주네. 그래서 빚내서 집 사라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5년간 양도세 면제도 나오고 최근에 다주택자들은 그때 다 양산이 돼요. 2013년에서 2018년까지가 대한민국 서울의 다주택자들은 모두 다 그때 생깁니다. 왜냐면 유리하니까. 네. 개인은 유리한 선택을 한다니까요. 집을 많이 가져도 세금을 깎아주네? 대출을 풀어주네? 집값은 올라가네? 이거보다 유리한 거지. 근데 주택 임대 사업자도 할 수 있게 해주네? 네. 세금도 피하네? 네. 매우 유리한 정책인데, 자, 문재인 정부 때 생각해 보니까, 야, 이분들이 너무 과하네. 이분들이 너무 많이 사. 충분히 규제할 만하죠. 그래서 규제를 합니다. 규제를 하니까 그것도 바로 안 하지. 처음에는 임대사업자 풀어주다가 왜?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켜야 되니까. 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차이가 뭐냐면 문재인 정부는 전월세 시장은 신경을 썼어.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전세 대출도 좀 해주고 임대사업자도 해. 야, 니들 우리가 세금 혜택 줄 테니까 집주인들 세입자한테는 너 올리지 마. 세입자 봐줘. 너희는 우리가 세금 깎아줄게 라고 해서 나름대로의 공생관계가 형성이 됐는데 2020년부터 달라지죠. 집값이 폭등하니까 야, 우리가 잘못했어. 니들한테 혜택을 너무 많이 준 것 같아. 니들 때문에 올라가. 이제 이렇게 되면서 다주택자 규제의 본격적인 규제가 시작하거든. 다주택자는 맞잖아요. 네. 약속 위반인데? 우리 나름대로 협정을 맺었는데 우리는 세입자한테 안 올리는데 너는 우리를 때려? 다른 거면 사업을 안 할래? 해서 줄어들어요. 2020년부터 다주택자는 줄어들고 있었어. 그렇죠. 안 했죠. 네. 점점점. 그래서 2018년도에 다주택자 비중이 15.7%였는데 2024년에는 이게 13%까지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줄어들고 있는 와중에 이제 이재명 정부가 바통을 이어받았는데 그럼 이 트렌드를 빨리 캐치를 해야지. 아, 똘똘한 채에 다주택자가 줄어들고 있고 다주택자는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안 하고 싶어 한다를 빨리 캐치를 하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다주택자가 팔 수 있게 보유세는 올릴 테니까 우리가 양도세는 내려줄 테니까 많이 팔아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양도세부터 올려버렸잖아. 양도세 올리면 어떻게 돼요? 못 팔죠. 못 팔지. 네. 왜? 3주택자들은 최고 세율이 82.5%, 2주택자는 71.5%. 우리 앵커님 같으면 20억이 남았는데, 한 15억 세금 내고, 한 5억 가지고 가라고 하면 내가 10년 보유해가지고, 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게든 버텨야죠. 그러니까. 그 잠시 효과는 있지. 중과세가 시행되기 전에는 팔아야 되는 사람이 금매로 내놓지. 이제 이런 정책이 나오다 보니까 3월에는 금매가 나왔지. 2월, 3월에 금매가 나왔어. 근데 4월 지나고 5월 지나니까 이제 끝나잖아요. 금매 안 나오고 원상 회복. 그럼 역설적으로 제가 느끼는 거, 현장에서 느낀 건 뭐냐면 금매가 나오긴 나왔어요. 한 2만 세대 정도 나와서 이제 거래가 됐는데 어떤 현상이냐면 노원구, 노도강, 금강구에는 금매가 별로 나오진 않아요. 매물은 나오는데 금매는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왜 금매를 안 팔까? 라고 하니까 부동산 사장님이 야, 오른 게 있어야 금매로 팔지. 이 동네는 2021년 고점도 회복 못 했는데 무슨 금매로 파냐? 그냥 파는 매물은 나와도 금매로는 안 팔아. 그러면 금매는 강남 3구, 용산구, 한강벨트에는 금매가 나오죠. 고점 대비 1월 대비 10%, 15% 저렴한 매물이 나와. 왜? 합리적인 선택이지. 나는 지금 파는 게 유리해. 5월 10일 이후에는 나는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니까 그만큼만 금매를 딱 던져요. 근데 그걸 누가 받아주느냐? 또 다른 부잣집 자녀가 사더라고. 집값이 비싸니까 본인이 사업 소득이 있거나 부모님한테 증여받아서 10%, 15% 금매물을 또 사네? 그 저는 보니까 서민 중고 안정하고 무슨 도움이 되지? 야, 30억 아파트를 다른 부잣집 아들이 27억에 사네? 부잣집 아들이 집 사는 걸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고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신혼부부들 30대, 일반적인 신혼부부들이 내 집 마련하기 좋아졌냐 그러면 그들 지역들은 1월부터 계속 올라요. 우리 뉴스에는 강남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강남에 관심이 있고 우리 뉴스도 강남에 관심을 가지는 사이에 15억 이 아파트 시장은 계속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사각지대 같은 거. 그래서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이쪽 시장 30대 신혼부부들을 주거 안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포커싱을 맞춰야지 강남에 포커싱 맞추면 안 되는데 세제 개편도 강남, 양도세도 강남, 모든 게 강남에 맞춰지다 보니까 결국엔 정책의 엇박자가 나오는 거고 계속 헛발질하는 거고 트렌드는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주택자 규제를 또 때리니까 다주택자들은 황당하지. 야, 우리 그동안 계속 줄이고 있고 내 친구들은 상당히 줄였고 나는 줄일 필요가 없고 나름대로 교통정리가 끝난 상태에서 또 다주택자 세제 개편한다고? 이제 다주택자들은 어느 정도 준비됐을걸요? 그래서 지금 트렌드를 저는 정부가 읽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1주택자가 계속되면 결국엔 전세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아예 없어져 버릴 거잖아요. 실거주까지 해야 되니까. 서울에서는요. 서울만 그렇죠. 또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 될 게 있어. 서울 집값이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요. 비싸잖아. 그렇죠. 우리 관념적으로 우리 부장님 세대는 예전에 5억에 사가지고 지금 50억이 됐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비싸? 집값이 너무 비싸. 이상해. 이게 비정상이야.
라고 이제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역설적으로 말하면 서울만 비싸요. 서울과 경기 일부 그렇죠. 전국을 보게 되면 지금 비싸요, 안 비싸요? 평균을 보면 안정이에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안정이야. 네. 서울 핵심 지역, 서울 집중화 현상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게 뭘 해석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잖아요. 반도체도 세계적인 기업들도 예. 있고 거의 10대 선진국 안에 들어가니까 단순히 생각하면 선진국 수도에 집을 괜찮은 인프라가 있는 집을 월급쟁이들이 일반적인 월급쟁이들이 결혼해서 그 집을 노력해서 살 수 있을까요? 완전 불가능한데. 완전 불가능하잖아요. 예.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선진국은 돈이 많아. 근데 전 국민이 다 돈이 많진 않아. 그렇죠. 돈이 어디로 몰리냐면 네. 수도. 돈이 몰리고 일자리가 몰리고 모든 인프라가 있는 곳으로 쏠림 현상이잖아. 이 집중화 현상. 그러니까 인구가 미어 터지고 공기는 안 좋고 서울을 보게 되면 똑같은 거죠. 이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된 거예요. 개발도상국이 아니야. 개발도상국 시대에는 막 개발이 되니까 땅값도 올라가고 상가도 올라가고 꼬매 빌딩도 올라가고 지방도 올라가고 너도 나도 다 올라가다면 이제 끝! 이제 경제 성장은 거의 끝. 우리 이제 저성장 시대고 반도체 때문에 성장률이 좀 올라간 거지.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예외적인 미국의 AI 붐에 따른 영향인 거고 100년에 한 번 올 기회를 한번 우리가 잡아서 돈 빼라가 한번 맞았는데 그것도 전 국민이 맞은 건 아니잖아요. 일부 기업들과 거기 종사자들 또 정부 세금 받은 일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을 보자면 이제 선진국의 수도가 된 거예요. 경제 개발 거의 끝났어. 역설적으로 말하면 서울은 그냥 집중화 현상의 결과물이다. 서울 집값이 비싼 게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하면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자는 얘기거든요. 개발도상국 시절.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양극화의 현실인 거고 그래서 저는 지방의 균형 개발 정책 좋아요. 방향성 옳다고 봐. 왜? 서울이 너무 집중화되니까 서남권 반도체도 개발하고 이쪽에는 뭐 로봇도 하고 좋은데 그것도 금방 되지 않으니까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어떻게 보면 서울의 수요를 지방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지방에 있는 수요가 서울로 올라오지 않도록 서남권이든 동남권이든 뭐 대학교에도 투자 많이 해서 인서울 대학교 안 하도록 경북대, 뭐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있죠. 여기 투자 많이 해서 포항공대처럼 만들어주고 일자리들 기업들이 갈 수 있도록 원전 또 짓고 용수, 전기 뭐 이런 문제 다 해결해주고 또 뭐 필요해? 세제 지원해줄게. 법인세 10년 안 받을게. 또 뭐가 필요해? 땅 그냥 평당 1,000원에 줄게. 뭐 이렇게 해놓으면 기업들이 투자하겠죠. 외국에 가는 것보다 기업도 개인하고 똑같잖아. 그렇죠. 합법이 테두리 안에서 미국 가는 것보다 우리나라로 가는 게 인건비는 좀 비싸도 그것도 애들이 똑똑하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면 갈 수도 있으니까 나는 그렇게 하는 게 매우 좋다. 하지만 급하게 추진하다가 발표만 하고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방향성은 옳다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모든 문제는 서울 집중화 문제이다.